일단 저는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최은식이라고 하고요. 여기 대치명인 학원에서도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이투스에서 논술을 가르친 지 8년째이고, 쌤이 3년 차부터는 이투스 논술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년, 올해까지 6년 정도 일탈을 하고 있어서, 논술을 이제 잘 가르치는 강사 중에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동에 있는 사과나무 학원에서도 제가 논술을 가르치는 대표 강사입니다. 여기 대치명인이랑 목동 사과나무는 제가 논술을 대표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논술로 대학교를 갔고요. 제가 갔을 때는 서강대학교가 최저가 없었어요. 작년에 한양대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논술로 갔다. 그리고 논술을 가르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쌤 올해로 나이가 39이에요. 이제 그 전통적인 한국 나이로 이제 되게 좀 뭐랄까, 학원 강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꼬꼬마였거든요. 쌤 대학생 때 학원 강사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랄까, 가르치는 아이들의 나이가 쌤 나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쌤이 대학교 3학년 때는 재종반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청소학원이라고 있어. 강남 청소, 목동 청소 이런 데서 강의했는데, 그때는 군대 갔다 온 그 남자애들 있으면은 쌤이랑 나이 차이가 없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여러분이 2007년생이죠. 고3 기준으로. 그지? 쌤이 논술 과외 선생님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거야. 여러분 이제 응애했을 때부터 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흘렀네요. 쌤은 그래서 뭔가 그 직업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 물론 있었지만, 그 거의 습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일상이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대로 그냥 학원 강사를 계속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일단은 한번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논술이 아예 처음 친구. 오케이. 거의 다네. 한 분만 조금 배우셨고. 그럼 논술을 조금 했다. 난 해봤다. 오케이. 몇 개월 정도 해봤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했군요. 알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처음이니까. 오늘 배우는 게 논술 공부로서는 아예 처음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기획된 강의예요. 근데 오늘은 무려 연세대학교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쌤이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뭐냐면은, 일단 끝판왕인 학교 중에 하나잖아. 연세대. 지금 고려대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학교에서, 그리고 2021학년도 문제니까 최저가 없는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최저가 있던 시절의 연세대 문제보다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이제 좀 많이 준비해서 몰릴 테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끝판왕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물론 쉽게 풀 수는 없어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풀어보면서,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고, 좀 어려운 학교가 이 정도로 풀면 되는구나 라는 그 감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을 하는 게 좋겠는지 아니면 이제 나랑 안 맞는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강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은 논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논술이 나한테 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어디 보자.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은 총 4가지 길이 있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죠. 이거 2개는 내신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수능, 얘는 이제 논술. 쌤이 처음에 이제 그 고등학생 됐을 때 논술로 이제 가야지라 마음 먹은 적이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내신으로 대학교 가야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보통의 논술 합격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논술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래서 또 집중하게 되는지,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죠. 어쨌든 고1 때는 내신 위주로 했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쌤이 원하는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쌤이 이제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약간, 뭐랄까, 이제, 선생님들께 칭찬해 주시는 정도는 됐는데, 그래서 반 1등 같은 거는 많이 해봤지만, 전교권에서는 뭐,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쌤이 나름대로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는 이제, 이름이 있었지만, 쌤이 목표로 하는 스카이급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우리 학교가 되게 대단한 학교가 아니었고, 그냥 되게 평범한 일반고였는데, 뭐, 그렇게 돼서 좀 쌤이 1학년 마치면서 좀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성적으로는, 웬만한 데는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마다 눈높이 다르니까. 스카이는 담임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예 택도 없대.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럼 2학년 되면서 쌤은 마음을 바꿉니다. 난 원래부터 정시파였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 난 정시파야. 난 내신이랑 잘 안 맞았어. 모의고사가 더 잘 맞아. 하면서 이제 내신에서 조금 힘을 빼면서 수능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뭐 이제 쟤 진짜 열심히 한다 소리 정도까지는 듣는데 하지만 뭐 비슷해. 그래서 성적은 뭐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스카이급에는 택도 없었어요. 한 20점 모자랐어. 스카이 정도 가려면은. 그래가지고 선생님 눈높이를 좀 낮추면은 고맙습니다. 요 자료는 지금 못 받은 친구도 있거든. 처음에 그 설명의 자료야. 선생님 얼굴 크게 그려져 있는 거. 그거 이따가 나눠줄 겁니다. 지금 연세대 교재만 받은 친구도 있죠. 저 설명의 자료도 왔으니까 이따 나눠줄게. 어쨌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쌤 비슷한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2학년 말까지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제 3학년 겨울방학이 된 거지. 근데 쌤은 고집을 부려서 계속 정시파로 이어붙이기로 합니다. 3모도 보고 이제 6모도 봤더니 나름대로 좀 괜찮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스카이급은 나온 적은 없어. 9모에는 나오겠지 하고 9모까지 쌤 밀어붙였던 거야. 근데 9모를 딱 보고 나니까 그때도 안 나와. 그래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다잡죠. 이게 정시로도 쉽지 않구나. 나한테 남은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글쓰기를 쌤이 잘 했는가, 원래. 글쓰기가 좀 취미이자 특기이자 책 읽기를 좋아했는가. 오히려 좀 반대였어요. 쌤은 수행평가 이런 거 할 때나 뭐 글쓰기 과제 같은 게 있으면 좀 제일 부담이 되는, 다른 거에 비해서 차라리 오지선다를 빡세게 하는 게 낫지. 글쓰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뭔가 그런 식의 느낌이었죠. 그래서 쌤이 논술의 적성이 맞아서 출발한 건 아니고 논술이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거였어. 내 욕심에 맞는 학교를 입학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근데 그게 이제 이걸로 개빡세게 해봤고 얘도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조금씩 모자라가지고 한계가 조금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건 어떨지 한번 시험을 해보게 되는 단계의 이름입니다. 쌤은 근데 이걸 좀 너무 늦게 선택했어요. 구모 보고 나서 논술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좀 너무 쫄리는 거지. 그래서 쌤은 이제 아예 내년에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논술을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고3까지는 정시파 위주로 간 거지. 재수 때부터 쌤은 논술을 제대로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쌤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하고 끝끝내 열심히 해서 합격에 이른 친구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이 난 논술 너무 좋아요 선생님 이래서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비슷한 거야. 내신 교과 종합 들이대 보다가 아쉬워서 정시로 위주로 이제 해보다가 특히나 이제 정시에서 모든 과목을 다 못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으니까 모든 과목 다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한두 과목이 어떤 친구 하나 그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 국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 발목 잡는 거 한두 개 때문에 정시에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근데 논술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그 한두 개를 빼고 나면은 최저 맞추는 전략 과목이 되는데 그 전략 과목은 또 잘한단 말이야. 그럼 수능 최저 맞추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해 보여. 그럼 논술까지 잘하면 이걸로 되는 건데, 이래가지고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합격하는 걸 메달 따는 거라고 본다면, 쌤은, 이거 설명회 때 늘 하는 말이지만, 사실, 금메달 따는 거 장학금 타는 거, 입시로 따지면. 은메달은 그냥 들어가는 거, 동메달은 이제 추추추합 붙는 거지. 막 2월 27일 이렇게 전화 받고 가는, 뭐 그런 건데, 물론 기분은 걔가 제일 좋아요. 갈게요! 막 하면서 이제 하는, 그거죠. 이제 입학한다고. 기분은 제일 좋지만, 어쨌든 3등까지 상징적으로 붙는다고 치고요. 4등부터는 예비받고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보죠. 두 선수가 있다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자. 한 선수는, 둘 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인데, 둘 다 국가대표야. 근데 한 선수는 수영이랑, 마라톤에서 국가대표를 둘 다 땄어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선수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수영만 하는 선수예요. 근데 둘 다 엄청나게 열심히 살지만 두 종목에서 국가대표가 된 요 A 학생이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운동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더 이제 시간을 쪼개서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좀 자기 에너지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올림픽 나가서 뭐 금메달을 따기는커녕 4등, 5등에 그치는 성적을 받았다고 쳐보고 B 선수는 수영 하나에만 집중한 거지. 얘가 절대적인 노력량으로는 A 선수보다 덜 열심히 했는데 얘는 수영 하나만 집중해서 금메달은 못 따더라도 은메달을 땄다고 해보죠. 장학금 못 타도 대학교에 붙은 거야.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가 훨씬 좋냐면 은메달 딴 B가 훨씬 좋습니다. 노력은 엄청나게 해놓고 결국에 다 예비받거나 떨어지게 된 A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도 어쨌든 떨어졌지. B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논술을 하게 됐으면 이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어렵습니다.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논술을 한다는 거는 논술에서는 1등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국영수의 그 수능 모의고사 등급으로 감을 생각하세요. 논술에서 3등급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논술 1등급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겁나 잘해야 돼. 근데 겁나 빡세게 해야 돼. 재능이 있어도 열심히 해야 돼. 재능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논술 막상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떤 친구들 이런 경우도 특히 고3들이 그런데 욕심이 많은 거야. 다들 욕심이 많죠. 근데 쌤이 말하는 욕심은 뭐냐면은 다 놓을 수가 없는 거야. 학종 교과도 놓을 수가 없고 내신도 계속 챙겨야 되고 스펙도 더 챙겨야 되고 생기부 한 줄이라 더 써야 되고 그 모의고사도 다 모든 과목 놓칠 수가 없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논술까지 또 열심히 해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인드로 논술까지 손대는 순간 어떤 경우는 이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간 자원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100%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사실 100%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입시 전형 4개 중에 여러분한테 가장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를 붙기에 유리한 전형은 하나일 거야. 그걸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서 그래. 하나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논술이 여기에 1순위 혹은 2순위 정도는 돼야지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제 1순위 정시고 보조로 논술. 혹은 1순위가 논술이고 보조로 정시. 혹은 1순위가 논술이고 보조로 이제 학종. 혹은 이제 학종이 우선이고 보조로 논술. 만약에 학종이 우선이고 논술이 보조인 경우는 정시는 이제 뒷전인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정시파처럼 수학 공부, 수능 공부 하지 않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정시파처럼 수능 공부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약정 과목이 만약에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 때문에 발목이 지금 잡히고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수능이 1순위, 2순위도 아니고 3순위가 됐다? 1, 2순위는 학종이나 논술이야. 이 친구는 그러면 수시에서 끝낼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 그리고 수시에서 기대되는 대학교가 정시에서 기대되는 대학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거든? 훨씬 높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수시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수능 공부 전략은 많이 달라지는 거야. 밑에 있는 거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 굳히게 들어가야 되고 아예 못하는 건 어차피 최저에서 안 쓸 테니까 최저 보통 3학년 이하 보잖아. 최저에서 안 쓸 테니까 그 과목은 거의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이 달라져.
물론 정시가 1순위가 되면은 모든 과목 다 가져가야겠지. 그렇지. 이렇게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야. 논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좀 더 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만 숫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사실 전국 단위 평균적으로 쌤이 대략적인 얘기 해주는 거니까 뭐 교과나 종합은 결국 내신이 엄청 높으면 이걸로 가면 되는 거지. 좀 모자라면은 다른 길을 가는 거고. 수능으로는 쌤이 평균 1.5등급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수능 평균 등급이 2등급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되게 잘하는 거죠. 수능 평균 등급이 다 2등급 다 나오는 거. 그럼 되게 잘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로 이제 내가 물론 최상위권 대학교를 노린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아마 최상위권 대학교를 노리겠죠. 1.5등급 이내 들면 당연히 정시파가 1순위예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2등급 정도다. 그러면은 최상위권 기준으로 정시파가 1순위로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왜냐면은 고려대학교 최저가 4.8이야. 논술 최저가.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최저 등급으로 4.8, 즉 평균 2등급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 친구가 이제 최소한 서성원 이상을 노린다면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기준 이런 거야. 정시로 보자면 1.5등급 이내 든다. 그럼 쌤이 이런 말 하는 거야. 굳이 논술을 왜 하냐 이거지. 평균이 1.5등급이면 논술 시작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10시간 해야 돼. 일주일에 10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고 수능 굳히기 가라. 근데 만약에 이제 평균이 한 2등급 정도야. 근데 나는 최상위권을 원해. 그러면 아마도 이제 정시보다는 정시 여태까지 많이 트라이를 했잖아. 확인을 했잖아. 내 정시 가능성에 대해서 수십 번 모의고사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능성도 확인했으니까 논술의 기회를 줘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합리적인 기회인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논술이다. 그래서 제3의 기회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제1의 기회는 내신이었고 2의 기회는 수능이었고 그 다음에 제3의 기회는 이제 논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기회 요인이 돼야 되거든. 기회 요인이 되는 측면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영수는 12년 누적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까? 이제 여러분들 그 고3 때, 그러니까 올해 수능 영어에서 100점 만점 받는 친구들이 생기겠지. 여러분 중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100점 만점 받은 친구야. 올해 받았어.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이 시점에 영어를 얼마나 잘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통계적인 대다수는 영어를 지금도 겁나게 잘할 거야. 올해 영어 만점자는 지금도 영어를 되게 잘할 거라고. 왜? 2학년 때도 영어를 되게 잘했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고1 때는 영어를 못했을까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통계적 대다수는 되게 잘했을 거야. 그럼 얘는 중학생 때 영어를 못했을까? 이게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되게 멀리 가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고, 사실 더 멀리 가면은 사실 여러분쯤 되면 이제 영어 유치원 세대인 거지. 영어 유치원 다닌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여기 대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3 때 정신 차려서 1년 바짝 하면은 되는 게임이 아닌 거지. 왜? 왜냐면 누적된 게임이야. 다만 시험을 고3 말에 볼 뿐이고 시기가 거기 있을 뿐이고 누적된 역량으로 시험 보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논술은 어떨까? 논술도 올해 이제 명문 합격자가 나오겠지. 그치? 뭐 쌤 학생 중에도 나오겠지. 그럼 그 친구가 요 시점에 지금 3월달 초잖아. 요 시점에 논술을 얼마나 잘할까? 사실 만약에 이때가 1월달 초였으면 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명문 합격자가 나오더라도 그 친구가 현재 1월달 초라면은 논술을 아예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다수는. 이미 했던 친구도 있잖아. 하지만 통계적인 예외 수준이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대다수는 1월달 초는 논술 다 시작하는 시기고요. 심지어 3월달에 시작한 친구 중에 명문 합격자들 얼마든지 많이 나와. 그러니까 1월달이랑 3월달은 보통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시기야. 물론 3월달 이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쫄림의 시작이 되는 거지. 조금 이제 늦게 출발한 거고 3월달까지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사실 좀 열심히 하면 돼 그냥. 무슨 말이냐? 논술은 1년 누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는 시점 바로 1년 전부터 공부한 것도 아니거든. 그 해에 이제 뭐 1월이나 3월달. 보통 요때 출발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반년 정도로 본단 말이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고인물이 없는 거야. 사실 지금 시점에서 논술 최상위권이 있겠죠. 누구냐면 1월달 출발자야. 1월달 출발자 중에서 설렁설렁 한 친구도 말고 개빡세게 한 애도 있거든. 진짜 목숨 걸고 한 애들.
걔네들 이 시점에 이미 여러분들보다 논술 훨씬 잘하겠지. 이미 한 바퀴 다 돌았어. 현장 강의에서.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두 번째 바퀴야.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한 친구도 있거든. 걔네들은 이제 최상위권 찍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고인물이 아니야. 걔네 초보 운전이야. 한지 2달밖에 안 됐어. 2년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그리고 봐봐. 논술을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는데. 여러분 수학을 열심히 한 친구들 수학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니? 뭐 5시간씩 하는 애들도 있잖아. 열심히 수학을 한다고 하루에 5시간도 하죠. 근데 논술은 있잖아. 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진짜 빡세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적응하면 일주일에 7시간 정도로 정착이 돼요. 대부분. 하루 1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2달이 먼저 누적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루 1시간 정도 2달 정도가 누적이 된 거야. 하루 10시간씩 2달 누적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지금 시작하는 게 1월달 출발자보다 늦었지만 사실 얼마든지 뒤집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시작하는 날짜가 결정적이지 않고 얼마나 그 친구가 열정적으로 장인 정신을 발휘하느냐, 거기서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출발자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붙어요. 왜냐면은 여름방학 출발자는 자기가 늦었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제 보통 육모도 보고 내신도 끝나고 출발하잖아. 이제 뭐 거리낄 게 없는 거야. 논술만 집중하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집중하는 애들이 생겨요. 걔네들은 또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미 왔던 길을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또 이제 붙기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회 요인이 되고, 한방승부가 아니라는 건 이제 뭐 수능에 비해서 하는 말이죠. 이게 논술로 이제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니까, 6번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6번 다 완벽하게 보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6개 시험 중에 보통 한두 개는 되게 잘 봐. 근데 또 한두 개는 그냥 좀 잘 봐. 한두 개는 또 이제 실수가 있거나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6번 시험 본다고 다 잘 보는 게 아니니까 사실 한 번에 모든 승부가 끝나는 수능에 비해서는 이제 불안정성은 조금 낮은 편이야. 내가 그날 못 보더라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논술의 기회 요인이고, 사실 진짜 기회 요인은 이거지. 수능 최저야, 사실은. 그러니까 논술을 하는 이유는 논술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얘들아. 논술의 적성에 맞아서도 아니에요. 수능 최저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사실 9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다 나눠준 자료야. 뭐 사진 안 찍어도 돼. 뭐 대략 알고 있을 거예요. 쌤이 이제 좀 설명해드리면은 대부분은 뭐 이하보가 엄청 많아. 이하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뭐 2개 과목을 잘하면 2개 등급 합쳐서 5가 되면 된다, 통과한다 이런 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좀 편하냐면 논술하는 친구 중에 최저 맞추기가 되게 편한 친구들은 딴 건 몰라도 한 과목이라도 엄청 잘하는 게 있으면 되게 편해져.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는 영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있거든요. 영어를 되게 잘해. 1등급이 고정인 거야. 그럼 이 친구가 거의 1등급 나오면은 그 나머지 중에 하나가 4가 떠도 2하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또 이제 여기 이화여대나 경희대 같은 데를 또 주 목표로 노리는 친구면 또 이제 편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논술하는 이유지. 왜냐, 이화여대를 정시로 갈래 봐. 저로 되겠냐고. 이하보로 되겠어? 나머지 못하는데? 잘하는 거 2개가 이하보인데? 정시로는 택도 없잖아. 근데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노리고 이제 붙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요 수능 최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엄청 빡센 데도 있죠. 뭐 고려대학교. 이제 노란색으로 된 게 여러분 궁금할 테니까 좀 설명드리면 작년과 달라진 거야. 유의미하게. 쌤이 좀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대는 원래 이제 경영 같은 경우는 4합 5였어. 근데 너무 심했거든, 그게. 그래서 그건 좀 이제 바꿨다. 이제 4합 8로 다 통일시켰고, 한양대는 아쉽게도 이제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3합 7로. 생겼어. 이화여대 여기 있잖아. 이화여대가 원래 3합 6이었어. 3합 6과 이하보는 사실 그 수능 최저를 맞추려는 학생 입장은 천지 차이야. 3과목을 잘하느냐, 2과목을 잘하느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되게 좀 이제 수능 최저에서 널널해졌다. 그 말은 공짜가 없어서 논술은 더 빡세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경쟁도 심해졌고, 중앙대는 이제 중앙대가 다빈치나 서울이랑 상관없이 다 똑같은 최저를 했다가 다빈치는 이제 캠퍼스라고 보면 돼. 여기는 이제 최저를 낮춰서 구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서울여대가 원래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요 정도 바뀌었어. 나머지는 다 읽을 줄 알 거야.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걸 설명해 드리면은, 경희대는 꼭 이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만 탐구를 측정합니다. 다른 대학교는 전부 다 탐구 두 과목 중에 하나만 잘해도 그게 탐구 영역의 등급으로 계산이 돼. 하나 1등급 찍고 하나 9등급 찍어도 그냥 1등급인 거야. 근데 경희대는 이제 1등급 찍고 9등급 찍으면 5등급인 거지. 평균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탐구 두 과목을 모두 잘하면은 평균적으로 잘할 테니까 경희대를 노리는 게, 탐구를 껴서 노리는 게 아주 수월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탐구 둘 중에 하나는 너무 못한다, 하나는 되게 잘하는데 그 친구는 경희대를 못 쓰거나,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산모를 보고, 아직 산모 안 봤잖아. 산모를 봤는데 사탐 둘 중에 하나는 되게 잘해, 잘 맞아.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막 너무 나랑 안 맞아. 그럼 바꾸면 돼. 지금 시점은 사탐 하나를 포기한다기보다 그냥 바꿔서 더 잘 맞는 걸 탐색하는 게 더 좋은 시기죠. 왜냐면 탐구를 어쨌든 쌤은 가급적 두 개를 둘 다 노리라고 해. 왜냐면 뭐가 더 잘 나올지 모르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 얘가 평소엔 잘 나왔는데 수능 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좋고, 그러면은 얘도 노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성대도 노릴 수 있어요. 성대는 3합6인데 탐구를 각각의 영역으로 쳐주거든. 이게 되게 좀 특혜지. 좋은 거지. 탐구 1, 2, 그 다음에 영어. 뭐 이렇게 해서 3합6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희대 조건으로 이하보를 노리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하보 다른 대학교에서 쓸 수 있지만 성대도 노릴 수 있으니까, 세 과목을 잘하지 않는 친구가 성대급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성대에서 또 독특한 게 하나 또 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는데요. 원래 이제 뭐 자연계열, 이과 전공 있잖아. 뭐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소프트웨어학과나 뭐 건축공학 이런 데 가려면은 당연히 수리논술을 봐야 됐지.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인문논술로도 그 이과 전공을 첫 번째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물론 많이는 안 뽑아. 근데 원래 많이 안 뽑았고, 이제 그래도 조금 열린 거 한 5명 정도씩 과마다 좀 배정해줬어. 물론 의대는 없어. 의대 같은 데는 제외하고 이제 웬만한 이과 전공들이 성균관대에서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과생들도 열렸어. 이과 애들도 수리논술 보고 국문과, 영문과 올 수 있게 됐어. 뭐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인문논술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과 전공 하고 싶다면 성균관대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물론 이 어마무시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른 학교는 일단은 문과 과목으로, 문과 전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 쌤이 문과를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쌤도 완전 문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 이과 전공을 더 원할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문과 논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 쌤이 어떤 걸 추천드리면 그런 학생들 너무 많거든. 뭐냐면은 1전공으로는 일단 붙을 수 있는 조건으로 대학교를 고르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학과가 만약에 신방과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야, 광고 홍보야. 근데 만약에 이 광고 홍보를 출제하는 요 계열의 문제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게 인문 계열에는 수리논술이 없는데 사회 계열에 수리논술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 외대 같은 경우도 인문 계열에는 영어 지시문이 나오는데 사회 계열에는 영어가 안 나오고 자료 지시문이 나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 원하는 학과로 고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쌤이랑 다 이제 개별 상담해가지고 정할 건데, 이런 거 맞춰가지고 붙을 수 있는 조건에 가장 이제 잘 맞는 학교와 학과, 계열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고르는 거야. 쌤이 전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전공이 없는데, 그럼 쌤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양으로라도 다닐 수 있으면 고르라고 해. 왜냐면 복전으로 진짜 원하는 학과 하면 돼. 복수 전공으로. 복수 전공의 기회는 되게 널널해요. 장학금 탈 만한 정도의 성적이 아니어도 복전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학년 때 좀 덜 놀면 돼. 장학금급이 아니어도 한 뭐 A 마이너, B뿔 정도 하면은 복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벽이 없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과 전공을 만약에 하고 싶더라도, 이과 전공이 아니고 이제 나 경영이나 신방과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1전공으로 하는 게 빡세면 두 번째 전공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졸업할 때 어차피 복수 전공이 부전공이 아니고 동등한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입학할 때 국문학과라고 하더라도
복전이 경영학과면은 경영학과 전공자로서 지원할 수 있어, 회사에. 똑같은 거야. 아셨죠? 이러면 또 이제 높아심이 또 있어. 선생님 그래도 이제, 1전공이 국문학과인 애가 경영 복전한 거랑 처음부터 경영학과인 애랑 인맥이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 사실 이런 것도, 물론 쌤이 이제 뭐 대학교 생활을, 잘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도서관에만 처박혔다 나 졸업했지만, 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선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학교 가면 선배들한테 막 잘하고 막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있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가서 만나는 한 학년 선배 혹은 두 학년 선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 게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선배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또래야. 지금 한두 살 차이 나거나 뭐 비슷할 수도 있어. 좀 나이 먹고 들어가면 동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는 사실상 같은 시기에 취준생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잘 몰라. 그래서 선배님 저 자소서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자소서 쓰고 있어 지금. 뭐 그런 경우들 태반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선배들이 진짜 선배가 아니고 진짜 선배는 어디서 만나냐면 주로 그냥 학회 같은 데서 만나요. 그래서 내가 국문과인데 신방과에 나는 이제 영혼이 있어. 거기가 내 이제 꼭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이거 신방과로 난 인생을 갈 거야. 그러면은 신방과 관련 학회나 동아리 같은 게 있거든. 특히 학회 같은 게 좋아. 학회 같은 거 중에 전통이 깊은 거 있지. 신생학회 말고. 그러면은 이 학회의 선배들 있단 말이야. 그 학회는 졸업한 선배들도 종종 와요. 왜냐면 그 선배들도 똘똘한 후배들이 있으면 나중에 네트워킹 하려고 오는 거야. 그래, 그런 학회에 들어가면 돼. 국문과인데 어차피 나는 3학년 때 복전으로 이거 선택할 거고, 미리부터 이제 학회는 그럼 국문과니까 신방과 학회 안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니야. 받아줘요. 공부 잘하면 다 받아줘. 그래서 들어가서 좀 이제 인맥 쌓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복전해서 그 전공도 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 왔을 때 또 이제 이야기 잘 안 오고 하면은 그 선배들은 여러분도 다 만날 수 있는 거야. 좀 이제 이야기 옆으로 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전공을 선택할 때 너무 막 인생 걸고 안 해도 돼. 적당히 취미로 해도 됩니다. 복전해서 또 선택할 기회가 있다. 그래요.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자료였고요. 일단 내신인데, 내신은 좀 복잡하죠. 이게 올해 걸로 확정된 건 아니고, 올해 거 확정되는 거 보통 이제 5월달 중순 정도나 돼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보통 4월 말 정도까지 확정 짓는 게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5월 중순 정도에 올립니다. 선생님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설명 같은 거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내신이 1, 2, 3, 4, 5등급 안에 든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디 써도 페널티가 별로 없어요. 물론 1, 2등급이다. 그러면 당연히 없지. 1등급인데요. 그러면은 논술을 하면 안 되지. 오케이? 이제 1등급이다. 논술 하지 마세요. 1.9등급이 논술하러 온 친구 있더라고. 쌤이 일단은 이제 하지 말라고 했어. 이 친구는 근데 1.9인데 내가 학종 교과로 연대 고대를 절대 못 간대. 그래서 난 연대 고대 죽어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대. 뭐 그러면 인정.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은 1점대는 논술하지 않는 게 맞고, 2점대는요. 2점대도 사실 학종으로 좋은 데 갈 수 있는 경우가 물론 좋은 데라고 하는 게 다 주관적으로 다르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2점대 초반 정도는요. 선생님이 어떤 경우를 자주 만나냐면은, 물론 고등학교가 얼마나 막강한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2점대든 3점대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 만약에 내가 이제 2점대 초반이면은 내신을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고요. 또 잘한 친구예요. 그렇잖아. 2.1이어봐. 진짜 전교에서도 나름 좀 하는 친구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친구의 눈높이는 어떨까? 자기가 2.1인데 내신으로 어디쯤 가고 싶어 할까? 근데 이 학교가 보통 내신 1점대가 바라보는 학교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1점대면은 바라보는 학교를 갈 수 있거든, 대부분. 근데 2점대 초반에 있는 애들은 1점대 애들이 바라보는 학교를 얘도 노려. 그럼 여기서 좀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작년 선배들을 봐야 돼. 작년 선배들이 나랑 비슷한 내신이 있을 거 아니야. 더 안전하게는 내 내신이 이제 2.5다. 그럼 2.6이 어디 갔는지를 조사를 하세요. 2.6 선배가 어디 갔더라. 근데 그거를 최대한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좋아. 여러분 능력껏.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
학교에 레전드 선배가 하나씩 뜨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우리 학교는 3점대 정도면은, 예를 들면 이제, 단국대를 주로 갔는데, 3.0이. 근데 갑자기 우리 학교에 2.7인데, 중앙대 경영학과 합격자가 나오기도 해. 그럼 이게 꽤 중요한 사건이잖아. 되게 이제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 되게 소문도 빠르게 나고 널리 퍼지고 학교에서도 이거를 좀 자랑을 해요.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전설적인 선배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그게 널리 홍보할 만큼 희귀해서 그래. 그 말은 이제 이게 통계적인 예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측정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나랑 비슷한 내신의 선배가 주로 어디 붙었는지를 이제 전부 다 조사하시는 게 좋다. 사실 전부 다 조사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학교는 당연히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 학교 정보가 다 오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담임쌤이랑 상담하실 때 그걸 좀 자세히 물어보시면 어떨까? 만약에 물어봤는데 그 중앙값 정도 해당하는 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나랑 거의 비슷한 내신의 합격자들이 5명인데 이 중에 엄청 높은 데 간 친구도 있고 낮은 데 간 친구도 있다 쳐보자. 근데 중간 정도 되는 학교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경우도 논술을 안 하는 게 좋죠. 이미 나는 그 학교는 웬만하면 갈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나보다 0.1이 낮은 선배가 보통 요 정도 갔는데 나는 거기 충분히 마음에 들어. 그럼 논술 하지 말고 3학 1학기 때 학종 교과 굳히기를 가야 돼. 오케이? 모자란 스펙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생기부 좀 더 채우고 내신 0.1이라도 올리고 해가지고 굳히기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조사했는데 뭐 레전드 선배는 이제 제껴두더라도 중앙값 정도 있는 선배 결과물들 쫙 봤는데 이게 내 성에 안 찰 수가 있어. 이 정도야? 이 정도를 내가 학종을 입학할 학종 여태 준비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친구는 결국에 9월 달에 학종을 잘 안 쓰게 돼. 왜냐면 버리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 붙어도 찜찜한데 이러면 이 친구는 이걸 잘 안 쓰게 돼, 결국에. 그럼 그 카드를 논술로 많이 이제 배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논술을 시작하기 전에 수능과 내신에서 내가 논술을 하는 게 좀 적합한 학생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죠. 수능에서는 약점이 있다. 약점이 한두 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도 이제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에는 논술이 조금 더 적합한 경우들이 있고 약점이 없으면은 정시파로 가는 게 맞겠죠. 내신도 마찬가지 1등급은 이제 논술하지 말고 2점대 초반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학교 선배들의 성적을 봐라. 입학 결과를 봐라. 그거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3월 달이 이제 됐으니까 담임쌤이랑 상담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갖고 대충 상담을 하면은 그냥 들으러 가야지 이렇게 가면은 별로 정보다운 정보를 못 얻고 올 수도 있어.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러고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어보세요. 이제 이성적으로 어디 갔는지. 그냥 향후 미래 말고 작년 결과를 알려주세요. 우리 선배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몇 점대가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정보 정리를 마치고요.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